차세대 보병 전투차 120여 대를 도입하는 4차 사업을 두고 우리 군이 떠들썩합니다. 해당 사업은 3차례 양산을 통해 총 466대가 생산된 K-21 장갑차의 도입에도 강력한 보병 전투차가 더 필요하다는 군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100에서 120대의 개량형 K-21 장갑차를 추가 양산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만약 이 사업이 잘 완료되면 장갑차를 수령할 7기동 군단 산하 부대들은 전투대대에서 한정해서 미국 기갑전투여단보다 더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유력한 개량 내용은 KAV2 개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입증된 신개념 40mm CTA4의 도입, 레드백에 적용된 360도 상황인식 카메라 도입, 시가전에 나서기에는 부족한 측면과 후면의 방어력을 개선하기 위한 비활성 반응 장갑과 슬래다머 도입, 서포트킬 APS의 탑재, 거치형 현궁대전차 미사일의 탑재 등입니다. 이 모든 개량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K-21 장갑차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화력을 가진 고성능 전투 차량으로 재탄생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량을 하면 필연적으로 K-21의 무게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K-21의 핵심 기능인 도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K-21 자체 중량이 25톤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량된 K-21은 도하 기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K-21의 도하 기능을 포기할 것이라면 도하 기능을 대체 왜 만들었냐고 비판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또 있습니다. 과거 K-21에 있었던 치명적인 결함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도하 기능을 없애는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차기 장갑차를 K-21로 도입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육군의 핵심 전투 차량으로 활약 중인 K-21에 숨겨진 여러 비화와 이후 배치될 K-21 개량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K-21 장갑차는 명품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비례의 상징이다. 지난 2010년 7월 30일 당시 개발 막바지던 K-21 보병 전투차가 도하 기능을 시험하던 중 침수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K-21을 운전하던 부사관 한 명이 순직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따라 명품 무기라고 자랑하던 K-21이 사실 방산비례를 위해 만들어진 엉터리 무기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으면 무게중심이 전방으로 쏠려서 도하가 어려운 문제, 업체가 임의로 파도막이를 제작해 파도막이 규격이 다르고 이로 인해 파손이 잦았던 문제, 엔진실 펌프의 미작동 등이 지적됐는데요. 게다가 불과 3개월 뒤 당시 K-21과 함께 명품 무기의 대명사로 손꼽히던 K-21 복합소총의 불량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논란은 더욱 커졌는데요. 이렇게 커져가던 논란은 2011년 10월 전년도 국감에서 불량률 논란이 일었던 K-21의 약식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국산 무기는 말만 거창했지 언제든 폭발하고 가라앉을 수 있는 방산비리라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심지어 믿을 수 없는 국산 무기인 K-21 보병 전투차의 양산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 현재 K-21은 무려 3차의 개량 사업을 통해 무사히 군에 배치됐습니다. 1차 양산에서 K-21의 놀라운 성능에 감탄한 우리 군이 2번이나 더 추가 양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앞서 나왔던 방산비리 논란이 완전히 정리됐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한 것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동안 K-21에서 지적됐던 여러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해버린 것인데요. 먼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도하 기능을 크게 손봤습니다. 전방 튜브의 부력 부족은 차체 전방의 튜브를 강화해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말이 많았던 파도막이는 전면 재설계를 통해 크기를 키우고 보조 파도막이까지 설치해 손상을 막았습니다. 또 침수 사고의 원인이었던 배수 펌프는 역류 방지 밸브를 추가하고 배수 펌프를 2개로 늘렸습니다. 이에 자잘한 결함 역시 족직해처럼 잡아냈는데요. 그 결과 군의 인정을 받고 연달아 추가 양산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심지어 K-21을 기반으로 차체를 확장하고 첨단 장비를 부착한 AS-21 레드백까지 등장했는데요. 한국 방산 무기가 이처럼 빠른 발전을 거듭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과거 대한민국 장갑차에 대한 치욕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1986년 우리 기술진은 갓 개발된 K100 장갑차를 미군과 함께하는 팀 스피리트 훈련에 투입했습니다. 투입 당시만 해도 굉장히 뿌듯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훈련 과정에서 냉각 시스템 불량, 변속기 오일 누유 등 훈련에 투입된 차량의 40%가 기능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미군 관계자들이 역시 한국은 무리다라며 국산 무기를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에도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1월 K100으로 해발고도 1157m의 용문산을 등정하며 문제를 개선했고, 그 다음에 3월 제차에 열린 팀 스프리트 훈련에서 K100 장갑차로 미국을 꺾었습니다. 당시 훈련지이던 해발 500m 산길을 K100 장갑차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미군을 습격한 덕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해당 지역을 수비하던 미 24단의 후방을 완전히 붕괴시켰는데요. 이를 통해 명성을 쌓은 K100은 말레이시아에 111대가 수출됐고 유고내전에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처참한 실패에도 국산화를 포기하지 않은 개발진의 도전이 진정한 명품 무기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K21 장갑차와 AS21 레드백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K21의 추가 양산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K21 성능 개량형을 양산할 돈이면 수가 적더라도 호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검증된 AS21 레드백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도하 기능입니다. 사실 K21 수준의 보병 전투차에 도하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차체의 최대 중량이 25톤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달리 말해 증가장갑이나 추가 무장을 적용하거나 과적을 할 경우 도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레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한된 K21 개량형은 포부터 다릅니다. 첨단 CTA4를 적용해 위력과 장탄수를 늘릴 계획인데요. 사실 K21이 세계 최강 화력은 맞지만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IFV에 사용되는 30mm 포를 압도하는 국산 79경장 40mm 기관포를 사용하다 보니 탄의 부피와 무게가 늘어 적재량이 적어진 것인데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은 탄두가 탄피 안에 있어 부피가 작고 약실 완전 밀폐가 가능해 위력까지 강해지는 40mm CTA4를 K21 개량형에 탑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CTA4를 사용할 경우 장탄량이 늘어난 만큼 차체의 중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부착될 능동방어 체계와 360도 상황인식 체계, 그리고 2발 이상이 탑재될 형공미사일과 거치대 무게를 더하면 K21의 무게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30톤 이상이 됩니다. 이는 K21의 도하 한계인 25톤을 아득히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도하 기능을 쓸 수 없는데요. 만약 여기에 증가장갑을 장착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집니다. 개량형 K21에는 14.5mm 고사포 이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K21 측면 장갑을 강화하기 위해 비활성 반응 장갑이 채택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장갑을 붙이려면 도하용 수상주행 장치를 탈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예 도하를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K21의 도하 기능을 대체 왜 넣었냐며 군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 중입니다. 그렇다면 도하 기능이 정말 쓸모없던 기능이고 우리 군이 아주 멍청한 선택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정답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입니다. 우리 군의 교리가 선진화되면서 K21 도하 기능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일 뿐입니다. 사실 기갑 차량의 도하 작전은 아주 어렵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뭉쳐있던 병력이 몰살당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무리한 도하를 하다 한 개의 대대전투단이 몰살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자체 도하가 가능한 K21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전쟁 양상의 변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구형 리본 부교를 대체하기 위한 최신 자주도하 장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리본 부교는 부교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교조를 교량 가설 단정으로 엮어 만드는 도하 장비인데요. 방어력이 우수하고 부분 파손이 일어나도 침수가 없어서 우리 군이 오랫동안 애용했습니다. 하지만 부교에 필요한 각종 차량과 부속을 옮기기 위해 무려 60대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적에게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빨리 부교를 가설하려고 해도 인력을 쓰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가 뚜렷하고 부교를 가설하는 공병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래서야 드론과 각종 첨단 장비로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감시가 가능하고 각종 포병하기로 정확하게 도하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현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빌로후리카에서 러시아군이 죽음으로 이를 입증했는데요. 러시아는 빌로후리카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대가 넘는 각종 장갑 차량과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최신 M3 도하 장비를 국내 라이선스 생산한 M3K 자주 도하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이 장비에는 평시에는 차체가 접힌 상태로 기동하다 하천에서는 도로폭 4.8m의 문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 차량을 2대 연결하면 한 대의 전차나 자주포를 도하시킬 수 있고 3대를 연결하면 한 번에 2대의 전차를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 대의 차량을 엮어서 부교를 만들면 신속하게 도하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도하 전력의 혁신이라 할 만한데요. 여기에 더해 사전 정찰을 수행할 무인 로봇과 각종 정찰 및 공격 드론 전력이 확충되고 원거리에서도 정밀한 화력 지연이 가능한 105mm 차륜형 자주포 풍익, 신형 80mm 박격포 등이 도입되면서 굳이 K-21이 자체 도하에 집착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군이 K-21에 도하 기능을 넣은 개발 시점을 생각하면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전장이 바뀌면서 이런 전술 교리는 구시대적인 전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도 극찬을 받은 AS-11 레드백을 신규 전력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는데요. 이건 확실히 고민할 만한 문제입니다. K-21보다 10톤 이상 중량이 나가는 중장갑 차량답게 힘도 좋고 전투력도 훨씬 우월한 레드백이 배치된다면 우리 전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사실 레드백은 비쌉니다. 호주군의 요구에 따라 최고 사양으로 만들다 보니 장갑차 주제에 우리의 K2 표전차와 가격이 비슷한데요. 그런데 화력은 K-21보다 약합니다. 미군 탄약을 쓰려는 호주의 요구에 따라 30mm 포가 장착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K-21 개량형처럼 CTA4를 탑재를 해도 공간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K-21이 개발 초 완벽한 무기라 평가받다가 야전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된 것처럼 레드백 역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정말 문제가 생긴다면 도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비싼 돈을 들여 최신 사양인 레드백을 도입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지형에 맞고 우리의 예산으로 정해진 수량만큼 양산할 수 있는 K-21 개량형을 생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두 기종 모두 한국이 개발하고 한국이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